옛날 어느 산골 마을에 산등성이가 낮게 엎드리고 시냇물이 밤새 돌틈을 적시던 곳이 있었어요. 그 마을 끝에는 오래된 기와집 하나가 있었는데 담장은 높고 대문은 무거웠으며 아침마다 부엌 굴뚝에서 흰 연기가 천천히 피어올랐지요. 그 집 부엌 한쪽에는 연희라는 어린 하녀가 살았습니다. 연희는 말을 하지 못했지만 눈빛은 맑고 손길은 부드러워 그릇 하나를 닦아도 물빛이 비칠 만큼 정성을 다했습니다. 연희가 그 집에 온 것은 12살 되던 가을이었습니다. 흉년이 길어져 들판의 벼가 여물기 전에 누렇게 말랐고 초가지붕 밑마다 빈 항아리 소리가 났지요. 연희의 먼 친척은 아이 하나를 거두기 어렵다며 큰기와 집 곡간지기에게 2말의 쌀을 받고 연희를 넘겼습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매매라 부르지 않고 구제라 말했지만 연희는 그날부터 자기 이름보다 부엌일로 더 자주 불렸습니다. 그래도 연희는 울지 않았고 밤마다 어머니의 낡은 비단 조각을 품에 넣고 잠들었습니다. 그 비단 조각은 손바닥보다 조금 큰 오래된 천이었습니다. 빛깔은 오래 묵은 살구빛 같았고 가장자리에는 작은 구름 무늬가 달아 있었습니다. 연희는 글을 읽지 못했지만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기 전 그 천을 꼭 쥐어주며 눈으로 남긴 부탁을 잊지 않았습니다. 말로 들은 것은 없었으나 연희는 그 비단이 자신을 버티게 하는 마지막 온기라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부엌 아궁이가 뜨거워도 아무리 손이 얼어도 그 조각만은 속옷 안쪽에 조심히 감추었습니다. 큰기와 집의 주인은 벼슬길에서 물러난 날이었고 집 안에는 봄마루와 사랑채 안채와 광이 나뉘어 있었습니다. 안채 사람들은 늘 낮은 목소리로 집안 이름을 말했고 종들은 발소리를 죽이며 움직였습니다. 연희는 새벽이면 우물가에 나가 얼음장 같은 물을 길어오고 해가 뜨면 장독대 옆을 쓸고 저녁이면 아궁이에 장작을 넣었습니다. 말을 못하니 꾸중을 들어도 대꾸하지 못했지만 그 침묵 때문에 사람들은 더 쉽게 연희를 함부로 여겼습니다. 그래도 부엌 늙은 종할머니만은 연희를 다르게 보았습니다. 할머니는 손가락 마디가 굵고 허리가 굽었지만 눈은 맑아 오래된 우물처럼 깊었습니다. 어느 날 할머니는 타다 남은 장작을 고르던 연희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말이 없다고 마음까지 없는 것은 아니니 내 마음을 함부로 남에게 내주지 마라. 연희는 고개를 숙였고 그 말이 따뜻한 밥김처럼 가슴에 스며드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뒤로 연희는 힘든 날마다 그 한마디를 되새겼습니다. 겨울이 깊어지자 산마을에는 눈이 자주 내렸습니다. 처마 끝에는 고드름이 길게 달렸고 뒤뜰 대숲에서는 바람이 지나갈 때마다 마른 잎이 서걱거렸습니다. 그날도 새벽달이 희미하게 남아 있었고 연희는 남들보다 먼저 일어나 물동이를 들고 우물가로 갔습니다. 발밑의 눈은 아직 아무도 밟지 않아 폭신했고 세상은 숨을 죽인 듯 고요했지요. 그런데 대숲 쪽에서 아주 가느다란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처음에는 겨울새 소리인 줄 알았으나 곧 아기의 울음임을 알았습니다. 연희는 물동이를 내려놓고 대숲으로 조심히 다가갔습니다. 눈 쌓인 돌담 아래 낡은 포대기에 쌓인 갓난아이가 놓여 있었습니다. 아기의 얼굴은 추위에 붉게 얼어 있었고 작은 입은 젖을 찾듯 떨렸습니다. 포대기 위에는 눈송이가 내려앉아 녹았다가 다시 얼고 있었지요. 연희는 놀라 2 손을 모았다가 곧 자기 품을 열어 아기를 안았습니다. 아기는 연희의 가슴에 닿자 조금씩 울음을 멈추었고 그 작은 숨결이 연희의 몸속 깊은 곳까지 따뜻하게 들어왔습니다. 연희는 소리를 낼 수 없었기에 누구를 부르지 못했습니다. 대신 아기를 품에 숨기고 부엌으로 돌아왔습니다. 새벽 아궁이에는 아직 불씨가 남아 있었고 연희는 재를 헤쳐 조심히 장작을 더 넣었습니다. 불길이 살아나자 부엌 벽에 붉은 빛이 번졌고 아기의 뺨에도 온기가 돌아왔습니다. 연희는 쌀뜨물을 데워 얇은 헝겊에 적시고 아기의 입가에 조금씩 대었습니다. 아기는 힘겹게 받아먹더니
작은 손을 꼼지락거렸고 연희는 그 손가락을 보며 이상하게 눈물이 났습니다. 그때 포대기가 살짝 벌어지며 아기의 어깨가 드러났습니다. 오른쪽 어깨 위에는 콩알만한 붉은 점이 또렷하게 박혀 있었습니다. 그냥 태점이라 하기에는 색이 깊었고 눈빛처럼 선명했습니다. 연희는 그 점을 보는 순간 오래전 어머니의 풋냄새와 낡은 비단 조각의 살구빛을 동시에 떠올렸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자기 속옷 안쪽을 만졌습니다. 비단 조각은 여전히 거기 있었고 이상하게도 아기의 어깨점과 같은 따뜻한 빛을 품고 있는 듯 했습니다. 해가 오르자 부엌 사람들이 하나둘 들어왔습니다. 연희는 아기를 광 뒤쪽 빈 쌀가마니 옆에 눕히고 자기 낡은 저고리를 덮어주었습니다. 그러나 갓난아기의 숨소리와 작은 움직임은 오래 숨길 수 없었습니다. 아침밥을 지으러 온 젊은 종 하나가 포대기를 보고 놀라 소리를 질렀고 곧 부엌은 벌집 쑤신 듯 술렁였습니다. 이 추운 날 어디서 난 아이냐? 혹시 귀신이 놓고 간 것 아니냐? 사람들이 저마다 수군거렸지만 연희는 아기 앞에 무릎을 꿇고 두 팔을 벌렸습니다. 소식은 안채까지 곧장 올라갔습니다. 안방마님은 눈썹을 찌푸린 채 부엌문 앞에 섰고 곡간지기는 기침을 크게 하며 아이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버려진 아이를 집안에 들이면 흉이 된다. 당장 마을 어귀에 내다 놓아라. 그의 말은 얼음장 같았습니다. 연희는 고개를 저으며 아기를 더 꼭 안았습니다. 말을 못하니 변명도 애원도 할 수 없었지만 그 몸짓만은 누구보다 분명했습니다. 안방마님은 혀를 차며 쌀 2말짜리 아이가 무슨 어미라도 된 줄 아느냐고 낮게 말했습니다. 그 말에 부엌 안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연희는 자신이 2말의 쌀값으로 들어왔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값이 마음의 크기를 정하지는 못한다고 연희는 속으로 조용히 생각했습니다. 아기는 다시 울기 시작했고 작은 울음은 부엌 그릇 사이를 돌아 안채 마루까지 닿았습니다. 늙은 종 할머니가 앞으로 나와 천천히 허리를 숙였습니다. 마님날이 너무 찹니다. 해가 중천에 오를 때까지만이라도 살려두십시오. 그 한마디에 안방마님은 못마땅한 얼굴로 돌아섰습니다. 그날 낮 연희는 일을 하면서도 계속 아기 곁을 살폈습니다. 밥을 퍼담을 때도 장독대에 된장을 가지러 갈 때도 그녀의 눈은 부엌 뒤쪽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아기는 때때로 얼굴을 찡그렸지만 연희가 손가락을 내밀면 잡고 따뜻한 손으로 꼭 붙잡았습니다. 연희는 그 손을 떼어 놓지 못했습니다. 자신도 누군가에게 버려진 듯 팔려온 아이였기에 눈 위에 놓인 그 아기의 외로움을 누구보다 잘 알았습니다. 말이 없어도 두 아이의 마음은 서로를 알아보는 듯 했습니다. 저녁 무렵 마을 안악들이 물을 기르러 왔다가 소문을 들었습니다. 우물가에는 금세 이야기가 번졌습니다. 큰기와 집에 새벽 아이가 들어왔다더라. 그 벙어리 하녀가 품고 놓지 않는다더라. 어깨에 붉은 점이 있다니 예사롭지 않다더라. 말들은 물동이에서 물동이로 옮겨지듯 흘렀습니다. 연희는 우물가에 나와도 아무 말 못하고 고개만 숙였지만 등 뒤의 수군거림은 찬바람보다 날카롭게 스쳤습니다. 그래도 그녀는 돌아와 아기의 포대기를 다시 여미고 작은 이마에 손을 얹었습니다. 밤이 되자 눈은 그쳤고 처마 밑에서 물방울이 한 방울씩 떨어졌습니다. 부엌에는 모두 잠든 뒤에 잔불만 남아 있었습니다. 연희는 아기를 등에 업고 아궁이 옆에 앉아 품속에서 낡은 비단 조각을 꺼냈습니다. 불빛에 비춰보니 구름무늬 사이로 아주 희미한 실선이 보였습니다. 예전에는 그냥 다른 자국이라 여겼는데 그날은 어쩐지 어떤 표식처럼 보였습니다. 연희는 아기의 어깨점을 떠올리며 비단을 포대기 모서리에 대어 보았습니다. 색은 달랐으나 이상하게 어울렸습니다. 연희는 글을 읽지 못했으나 무늬를 눈으로 기억하는 일에는 남달랐습니다.
부엌에 들어오는 그릇의 흠 장작에 결살자루 매듭까지 한 번 보면 잊지 않았지요. 그래서 그녀는 비단 조각의 구름 무늬와 아기 포대기의 낡은 자수를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포대기에는 작은 매화 가지가 수놓아져 있었고 가지 끝마다 눈송이처럼 흰실이 남아 있었습니다. 연희는 그 모양이 집안 어딘가에서 본 오래된 문양과 닮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어디였는지는 쉽게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곡간지기는 다시 아이를 내보내라 명했습니다. 그는 집안 체면을 말했고 식솔에 밥을 말했고 하찮은 하녀가 감히 마음대로 생명을 들였다고 꾸짖었습니다. 연희는 마당 한가운데 무릎을 꿇고 아기를 품에 안았습니다. 눈 녹은 흙물이 치맛자락에 스며들었지만 그녀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안채 사람들은 문틈으로 그 모습을 보았고 하인들은 서로 눈치를 보았습니다. 늙은 종 할머니는 멀리서 바라보다가 낮게 말했습니다. 품은 목숨은 쉽게 버리는 것이 아니다. 그 말이 마당을 지나가듯 퍼졌지만 아무도 크게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사랑채 쪽에서 집주인 나리가 천천히 걸어 나왔습니다. 그는 병약하여 오래 문 밖에 나오지 않았고 흰 수염 끝이 겨울빛에 젖어 있었습니다. 나리는 연희와 아기를 한참 바라보았습니다. 아기의 얼굴이 울음 끝에 붉게 달아올라 있었고 연희의 팔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나리는 곧장 허락하지도 내쫓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사흘만 두어라. 그 뒤에 다시 보겠다고 말하고 조용히 돌아섰습니다. 사흘이라는 말에 부엌 사람들은 각자 다른 얼굴을 했습니다. 어떤 이는 귀찮은 일이 늘었다며 투덜거렸고 어떤 이는 어린 것이 살 길을 얻었다며 몰래 미소 지었습니다. 연희는 그날부터 더 부지런히 움직였습니다. 자기 몫에 죽을 줄여 아기에게 먹이고 잠을 줄여 포대기를 빨았으며 밤에는 대숫바람이 들지 않도록 부엌문 틈을 지프로 막았습니다. 아기는 조금씩 힘을 얻어 손을 펼치고 눈을 떴습니다. 그 눈동자는 깊은 밤 우물물처럼 까맣고도 맑았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마을로 낯선 노인이 들어왔습니다. 그는 낡은 갓을 쓰고 지팡이를 짚었으며 등에는 작은 보따리 하나를 메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가 사람의 얼굴과 손금을 본다는 떠들이 관상가라고 말했습니다. 눈길에 길을 잃어 하룻밤 묵을 곳을 찾던 그 노인은 큰 기와집 대문 앞에 섰고 하인들은 손님을 그냥 돌려보내기 어렵다며 사랑채에 들였습니다. 연희는 부엌에서 손님 밥상을 준비하며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이상하게도 가슴이 조용히 뛰기 시작했습니다. 노인은 밥을 먹은 뒤 따뜻한 물을 청하러 부엌 가까이 왔습니다. 그때 아기가 얕게 울었습니다. 연희는 급히 등을 돌려 아기를 달래려 했지만 노인의 눈은 이미 포대기 쪽으로 향해 있었습니다. 노인은 한 걸음 다가와 아기의 얼굴을 보더니 말없이 숨을 삼켰습니다. 연희는 겁이 나 아기를 품에 안고 물러섰습니다. 노인은 부드럽게 손을 내리며 해치려는 것이 아니다. 잠시만 보게 해 다오라고 말했습니다. 연희는 망설이다가 아기의 포대기 윗자락만 살짝 젖혔습니다. 그 순간 아기의 어깨에 붉은 점이 드러났습니다. 노인의 얼굴빛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는 지팡이를 놓치듯 바닥에 떨어뜨리고 부엌 흙바닥 위에 그대로 무릎을 꿇었습니다. 부엌 사람들은 놀라 숨을 죽였고 연희는 아기를 더 꼭 안았습니다. 노인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 아이는 찬눈 위에 버려질 아이가 아니다. 이 표식은 오래전 높은 집안에서 숨겨 내려온 약속의 흔적이다. 그의 말은 낮았지만 부엌 기둥마다 울려 오래 남았습니다. 안방마님과 곡간지기 집주인 나리까지 그 소식을 듣고 모여들었습니다. 노인은 여전히 무릎을 꿇은 채 아기를 바라보았습니다. 제가 젊었을 적 궁궐을 오가던 늙은 의관에게 들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른쪽 어깨에 붉은 점 매화 포대기 그리고 구름무늬 비단이 함께 있으면 사라진 핏줄을 알아보라 하였습니다. 그 말에 연희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녀는 품속에 낡은 비단 조각을 떠올렸지만 아직 꺼내지 않았습니다. 이 집 사람들이 그것을 빼앗을까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마당에는 어느새 하인들과 마을 사람들이 모여 수군거렸습니다. 대숲에서 주워온 아기가 예사롭지 않다는 말은 겨울 연기처럼 퍼졌습니다. 안방마님은 얼굴을 굳히고 노인에게 더 묻지 말라 했고, 곡간지기는 헛소문으로 집안을 어지럽힌다며 화를 냈습니다. 그러나 노인은 고개를 숙인 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사람의 운명은 욕심으로 덮어지지 않습니다. 더구나 갓난아이의 숨은 하늘이 먼저 압니다. 연희는 그 말을 들으며 아기의 등을 가만히 토닥였습니다. 그날 밤 연희는 부엌 뒤 작은 방에서 아기를 재웠습니다. 문 밖에서는 바람이 낮게 울고 먼게 짖는 소리가 마을 끝에서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그녀는 마침내 낡은 비단 조각을 꺼내 아기의 포대기 옆에 놓았습니다. 구름 무늬와 매화자수가 불빛 아래에서 조용히 마주 보았습니다. 연희는 자신이 알 수 없는 큰 이야기의 문턱에 서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두려움보다 먼저 든 마음은 하나였습니다. 이 아이를 다시는 차가운 눈 위에 혼자 두지 않겠다는 마음이었습니다. 잠든 아기는 작은 숨을 고르게 쉬었습니다. 연희는 손끝으로 비단 가장자리를 쓸며 어머니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왜 이 조각을 남겼는지, 왜 아무 말도 해주지 못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세상에는 말로 전하지 못해도 물건과 마음으로 이어지는 것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연희는 말을 못했기에 오히려 오래 바라보고 오래 품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녀는 아기의 어깨 위 붉은 점을 다시 확인한 뒤 포대기를 덮고 자신의 낡은 겉옷까지 덮어주었습니다. 새벽이 가까워지자 부엌 아궁이의 불빛이 낮아졌습니다. 연희는 재 속의 불씨를 살리고 물을 데우고 쌀 한 줌을 씻었습니다. 오늘도 집안 사람들은 많은 말을 할 것이고 마을 사람들은 더 큰 소문을 낼 것이며 아이의 운명은 연희의 작은 품보다 훨씬 넓은 곳으로 흘러갈지도 몰랐습니다. 그래도 지금 이 순간 아기는 따뜻했고 연희는 곁에 있었습니다. 그녀는 소리 없이 웃으며 아기 이마에 손을 얹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아침을 기다렸습니다. 그 겨울 아침이 지나자 큰기와 집안의 공기는 눈 녹은 마당처럼 질척하고 무거워졌습니다. 부엌에서는 밥 짓는 냄새가 예전처럼 피어올랐지만 사람들의 눈길은 자꾸만 연희의 품에 있는 아이에게로 흘렀습니다. 아기가 숨을 쉬며 손을 움직일 때마다 누군가는 불길하다 수군거렸고 누군가는 귀하다 중얼거렸습니다. 연희는 그런 말들을 들으며 쌀을 씻고 장작을 쪼개고 물을 길었습니다. 말로 대꾸할 수 없었기에 그녀는 아이를 더 깨끗이 싸매고 따뜻하게 안는 것으로 마음을 보였습니다. 떠돌이 관상가가 부엌 흙바닥에 무릎을 꿇은 일은 그날 해가 지기도 전에 온 마을로 퍼졌습니다. 우물가에 모인 안악들은 물동이를 채우다 말고 귀를 기울였고 장터로 가던 사내들은 집신끈을 고쳐매며 이야기를 보탰습니다. 그 노인이 아무에게나 무릎 꿇는 사람이 아니라더라. 아기, 어깨에 붉은 점이 있다지. 큰 집에서 무슨 일을 숨기는 게 아니냠차. 말들은 바람에 날리는 겨울 낙엽처럼 이 골목 저 골목으로 굴러갔습니다. 큰기와 집 안방에는 새로 들어온 젊은 마님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본래 먼 고을 양반집에서 왔다고 스스로 말했으나 사람들은 그 집안의 속사정을 자세히 알지 못했습니다. 얼굴은 고왔지만 눈빛이 날카로웠고 손끝에는 늘 붉은 칠이 곱게 올라 있었습니다. 그녀는 집주인 나리가 늙고 병든 틈을 타 안채 일을 마음대로 주무르려 했지요. 아이 이야기가 커지자 젊은 마님은 입술을 굳게 다물었습니다. 버려진 아이 하나가 집안의 시선과 말들을 빼앗는 것이 못마땅했습니다. 그녀 곁에는 곡간지기와 한패처럼 붙어 다니는 먼 친척 사내가 있었습니다. 그는 큰 집의 먼 핏줄이라며 자주 드나들었지만 실은 곡간의 쌀과 장부에 더 마음이 많았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덕수 아재라 불렀습니다. 덕수는 술 냄새가 배인 목소리로 늘 집안 체면을 말했고 자신보다 낮은 사람에게는 손바닥 뒤집듯 표정을 바꾸었습니다. 그는 연희를 처음부터 눈엣 가시처럼 여겼습니다. 두 말의 쌀값으로 들어온 아이가 귀한 비밀을 쥔 듯 보이자 그의 속은 더 불편해졌습니다. 젊은 마님은 안방 문을 닫고 덕수와 낮은 목소리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관상가의 말이 더 퍼지면 집안이 시끄러워집니다. 그 아이가 귀한 핏줄이라도 된다면 누가 이 집의 주인을 우습게 보지 않겠습니까? 덕수는 장부를 넘기듯 손가락을 튕기며 대답했습니다. 먼저 그 벙어리 계집을 눌러야 합니다. 아이도 그 아이 손에 있고 이상한 비단 조각도 있다 들었습니다. 문 밖을 지나던 연희는 말뜻을 모두 듣지 못했지만 자기 이름이 차갑게 흘러나오는 것은 느꼈습니다. 그날 낮 젊은 마님은 부엌으로 내려와 연희에게 아기를 내놓으라는 눈짓을 했습니다. 연희는 아기를 품에 안은 채 고개를 숙였지만 팔을 풀지는 않았습니다. 젊은 마님은 억지로 웃으며 말했습니다. 네가 아이를 품은 마음은 갸륵하나 하녀의 품에 오래 두면 병이 난다. 안채에서 돌보게 하겠다. 말은 부드러웠지만 눈은 아니었습니다. 연희는 천천히 뒤로 물러났습니다. 아기가 연희의 옷깃을 잡자 젊은 마님의 얼굴에 잠깐 사나운 그림자가 스쳤습니다. 부엌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고 숨을 죽였습니다. 누구도 젊은 마님 앞에서 연희를 편들기 어려웠습니다. 그때 늙은 종 할머니가 아궁이 곁에서 나무 주걱을 내려놓고 나직이 말했습니다. 어린 것은 품냄새를 먼저 압니다. 갑자기 떼어놓으면 밤새 울 것입니다. 그 말은 크지 않았지만 부엌 안의 불길처럼 분명했습니다. 젊은 마님은 할머니를 흘겨보다가 소매를 고쳐 잡았습니다. 사흘 뒤에는 나리께서 다시 보신다 하셨으니 그때까지 네 품에 두어라. 그리고는 차가운 발걸음으로 돌아섰습니다. 관상가는 사랑채 작은 방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집주인 나리는 그를 그냥 내보내지 않고 아이에 대한 말을 더 들어보려 했습니다. 노인은 낮에는 마당을 조용히 거닐고 밤에는 낡은 보따리를 풀어 작은 책과 종이를 살폈습니다. 연희는 물을 가져다 주러 갈 때마다 노인의 눈이 깊은 걱정으로 젖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연희에게 해를 끼치려 하지 않았지만 그가 알고 있는 이야기가 너무 커서 집안 모두를 흔들 수 있다는 것을 연희도 어렴풋이 느꼈습니다. 저녁이 되자 노인은 부엌문 밖에서 연희를 불러 세웠습니다. 물론 연희는 자신의 이름을 듣고도 대답할 수 없었으나 노인의 손짓을 보고 조심히 다가갔습니다. 노인은 아기를 바라보며 한참 침묵하다가 말했습니다. 이 아이에게 붙은 표식은 오래전 한 어른께서 제게 남기신 이야기와 같습니다. 하지만 귀한 표식은 귀한 사람만 부르는 것이 아니라 욕심 많은 사람도 부릅니다. 연희는 그 말을 듣고 품속의 비단 조각을 손으로 눌렀습니다. 노인은 그것을 본 듯했지만 더 묻지 않았습니다. 마을 소문은 다음 날 더 커졌습니다. 눈길을 헤치고 온 장사치가 큰기와 집 앞에서 쉬며 읍내에서도 벌써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우물가 안악들은 아이가 궁에서 온 아기라느니 산신이 맡긴 아이였다느니 각자들은 말을 보탰습니다. 어린 아이들은 대숲 쪽을 몰래 들여다보다가 달아났고 늙은이들은 담배 연기를 길게 뿜으며 혀를 찼습니다. 큰 집 담이 높아도 말은 담을 넘는다. 어느 노인이 그렇게 말하자 모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소문은 이미 누구도 잡을 수 없는 물길이 되어 있었습니다. 젊은 마님은 그 소문을 이용하기로 마음 먹었습니다. 그녀는 마을 안악 며칠 안 채 바깥 마루에 불러 따뜻한 차를 내주며 은근히 말을 흘렸습니다. 버려진 아이에게 좋은 뜻만 있겠습니까? 어느 집안에서 죄를 숨기려고 버렸는지도 모를 일이지요. 게다가 그 아이를 품은 하녀는 말도 못하니 무슨 속을 품었는지 누가 알겠습니까? 안악들은 처음에는 조심스러워했지만 차 한 잔과 말 한마디가 더해지자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그날 저녁부터 연희에 대한 수군거림도 함께 퍼졌습니다. 사람들은 아이보다 연희를 더 이상하게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벙어리 하녀가 밤마다 무언가를 꺼내본다더라. 아기를 팔아 큰 돈을 얻으려는 것 아니냐. 어깨점을 보고 일부러 꾸민 일일지도 모른다. 말은 눈덩이처럼 굴러가며 커졌습니다. 연희는 우물가에서 물을 기를 때 자신을 보던 안악들이 갑자기 입을 다무는 것을 보았습니다. 어느 아이는 그녀를 보고 어머니 뒤에 숨었습니다. 연희는 물동이를 들고 돌아오며 고개를 숙였지만 등에 업힌 아기만은 흔들리지 않게 단단히 붙잡았습니다. 부엌 늙은 종 할머니는 연희의 젖은 치맛자락을 보고 조용히 방으로 불렀습니다. 할머니는 작은 사발에 따뜻한 숭늉을 담아 내밀었습니다. 소문은 불씨보다 가볍고 재보다 더럽다. 그러나 내 손에 있는 것이 참이면 끝내 가라앉는다. 연희는 사발을 두 손으로 받았습니다. 말은 못했지만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할머니는 아기의 얼굴을 들여다보다가 이마를 살짝 쓸었습니다. 그 아이를 지키려면 마음만 따뜻해서는 안 된다. 눈도 밝아야 한다. 그 한마디가 연희의 가슴에 오래 남았습니다. 덕수는 곡간을 뒤지는 척하며 부엌 뒤 작은 방을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연희가 아기를 업고 우물가의 간 틈을 노렸습니다. 방 안에는 낡은 이불과 갈라진 나무 상자, 그리고 연희가 쓰는 작은 보자기뿐이었습니다. 덕수는 보자기를 풀어보려다가 문 밖 발소리에 멈칫했습니다. 늙은 종 할머니가 지팡이를 짚고 서 있었습니다. 남의 가난한 보따리에는 훔칠 것도 없고 건드릴 까닭도 없습니다. 덕수는 헛기침을 하며 웃었지만 눈빛은 이미 무엇인가 찾겠다는 욕심으로 번들거렸습니다. 그날 밤 연희는 더 이상 비단 조각을 방 안에 두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낡은 비단을 깨끗한 헝겊으로 싸서 자기 저고리 안쪽에 다시 꿰매 넣었습니다. 바늘질은 서툴렀지만 한 땀 한 땀 정성스러웠습니다. 아기는 옆에서 잠들어 있었고 아궁이의 불빛이 천천히 흔들렸습니다. 연희는 비단을 숨기며 어머니의 마른 손을 떠올렸습니다. 어머니도 누군가에게 쫓기듯 그것을 숨겼을까? 아니면 언젠가 꼭 필요한 날이 올 줄 알고 남겼을까? 답은 없었지만 마음은 더욱 단단해졌습니다. 사흘째 아침이 가까워질수록 집안은 더 어수선해졌습니다. 집주인 나리는 사랑채에서 관상가와 오래 이야기를 나누었고 안채에서는 젊은 마님이 분주히 사람을 부렸습니다. 덕수는 마을 이장과 몇몇 어른을 불러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런 일은 집안에서만 덮을 수 없습니다. 아이가 불길한지 귀한지 하녀가 거짓을 꾸몄는지 모두 앞에서 보아야 합니다. 그의 말에는 공정함보다 함정의 냄새가 짙었습니다. 연희는 그 말을 들으며 아기의 포대기를 고쳐매고 작은 손을 자기 손안에 넣었습니다. 마을 어른들이 모이기 전날 밤 관상가는 연희를 조용히 불렀습니다. 달빛이 사랑채 마루에 희게 내려앉았고 대숲 그림자가 벽에 길게 흔들렸습니다. 노인은 연희 앞에 작은 종이 한 장을 놓았습니다. 그 종이에는 옛 문양을 베낀 그림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매화 가지와 구름 무늬가 서로 감싸듯 이어진 모양이었습니다. 연희는 숨을 삼켰습니다. 그것은 아기의 포대기와 자신의 비단 조각에 나뉘어 있는 무늬와 닮아 있었습니다. 노인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네가 가진 것이 있다면 아직 아무에게도 보이지 마라. 연희는 놀라 노인을 바라보았습니다. 노인은 그녀의 침묵을 이해한다는 듯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하지 못하는 사람도 지킬 것은 지킬 수 있다. 다만 때를 잘 보아야 한다. 연희는 두 손을 모아 감사의 뜻을 보였습니다. 노인은 다시 말했습니다. 내일은 사람들이 많이 모일 것이다. 욕심 있는 사람은 네가 겁을 먹고 내놓기를 바랄 것이다. 그러나 아직은 아이의 숨을 지키는 것이 먼저다. 그 말은 밤바람보다 차분했고 아궁이 불씨보다 오래 남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마당에는 멍석이 깔렸습니다. 마을 이장, 우물가 안악들 하인들, 그리고 집안 친척 몇이 모였습니다. 눈은 그쳤지만
하늘은 흐렸고 담장 위에는 아직 흰 눈이 얇게 남아 있었습니다. 연희는 아기를 품에 안고 부엌문 가까이에 섰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한꺼번에 닿자 어깨가 작게 움츠러들었습니다. 덕수는 일부러 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 아이가 어디서 왔는지, 이 하녀가 무엇을 숨기는지 오늘은 분명히 해야 합니다. 그 말에 마당은 금세 조용해졌습니다. 젊은 마님은 마루 위에 앉아 손수건으로 입가를 가렸습니다. 그녀는 겉으로는 걱정하는 얼굴을 했지만 눈가에는 이 일을 자기 뜻대로 몰아가려는 빛이 있었습니다. 나는 아이가 가여워서라도 제대로 된 곳에 맡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말 못하는 어린 하녀가 밤낮으로 품고 있으니 오히려 아이에게 해로울지 모릅니다. 사람들 사이에서 몇몇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연희는 아기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아기는 아무것도 모른 채 그녀의 옷자락을 쥐고 있었습니다. 그 작은 손이 연희를 붙들어주는 듯 했습니다. 관상가는 천천히 앞으로 나왔습니다. 그는 사람들 앞에서 말을 아끼는 듯 했지만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아이의 어깨에 있는 붉은 표식은 제가 예전에 들은 오래된 이야기와 맞닿아 있습니다. 그러나 표식 하나만으로 모든 것을 말할 수는 없습니다. 포대기와 남은 물건, 그리고 오래된 기록을 함께 보아야 합니다. 덕수는 곧장 끼어들었습니다. 그 남은 물건이 바로 저 하녀에게 있다는 말이 있소. 숨긴 것이 없다면 지금 내놓게 하시오. 마당의 시선이 다시 연희에게 쏠렸습니다. 연희는 가슴 안쪽에 꿰맨 비단 조각을 느꼈습니다. 지금 꺼내면 사람들은 그것을 빼앗아 이리저리 흔들 것이고 젊은 마님과 덕수는 어떤 말로든 연희를 몰아세울 것입니다. 하지만 꺼내지 않으면 의심은 더 커질 것입니다. 연희의 손끝이 떨렸습니다. 그때 늙은 종 할머니가 마당 가장자리에서 한 걸음 앞으로 나왔습니다. 참된 물건은 재촉한다고 참이 되지 않고 거짓된 마음은 사람을 모아도 숨지 못합니다. 그 말에 몇몇 어른들이 수염을 쓰다듬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집주인 나리는 오래 침묵하다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오늘은 아이를 억지로 떼어 놓지 않는다. 사흘 뒤 내 집안의 오래된 문서와 창고 물건을 함께 살핀 뒤 다시 모이겠다. 덕수의 얼굴이 굳어졌고 젊은 마님의 손수건이 미세하게 구겨졌습니다. 그러나 마을 어른들 앞에서 나리의 말을 거스를 수는 없었습니다. 연희는 무릎이 풀릴 듯 했지만 아기를 꼭 안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사람들은 흩어지면서도 저마다 말을 남겼습니다. 의심은 사라지지 않았고 오히려 더 깊은 골을 만들었습니다. 그날 이후 덕수의 움직임은 더 노골적이 되었습니다. 그는 창고 열쇠를 핑계로 이 방 저 방을 들여다보았고 젊은 마님은 하녀들에게 연희가 무엇을 감추는지 살피라 지시했습니다. 부엌의 어린 종 하나는 겁에 질려 연희에게 눈을 마주치지 못했습니다. 연희는 누군가 자기 뒤를 밟는 것을 여러 번 느꼈습니다. 우물가에 갈 때도 장독대에 갈 때도 아기를 재우러 방에 들어갈 때도 발소리가 따라붙었습니다. 말할 수 없다는 사실이 그날만큼 답답한 적은 없었습니다. 밤이 깊자 연희는 아기를 업고 부엌 뒤 대숲으로 잠시 나갔습니다. 찬바람이 얼굴을 스쳤고 대나무 잎에 쌓인 눈이 가끔씩 떨어져 작은 소리를 냈습니다. 그곳은 아기를 처음 발견한 자리였습니다. 연희는 돌담 아래를 바라보며 마음속으로 물었습니다. 누가 이 아이를 이토록 추운 곳에 두었을까? 왜 하필 큰기와 집 뒤였을까? 어머니의 비단 조각은 왜 이 아이의 포대기와 이어지는 것일까? 아기는 등에 기대어 잠들어 있었고 작은 숨이 연희의 목덜미를 따뜻하게 적셨습니다. 대숲을 돌아 나오던 연희는 담장 아래에서 희미한 발자국을 보았습니다. 눈이 맞은 뒤 새로 난 발자국이었습니다. 어른 남자의 발로 보였고 뒤뜰 문 쪽에서 창고 쪽으로 이어져 있었습니다. 연희는 몸을 낮춰 그 자국을 오래 보았습니다. 그녀는 말을 못했지만 눈은 밝았습니다.
발자국에 한쪽 뒤꿈치가 깊게 눌려 있었고 그것은 덕수가 신는 집신의 다른 모양과 닮아 있었습니다. 연희는 아기를 더 단단히 업었습니다. 무언가가 이미 시작되었고 자신이 그것을 놓치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창고 앞에서 작은 소란이 일어났습니다. 오래된 궤 하나가 열려 있었고 안에 있던 낡은 책과 종이들이 흐트러져 있었습니다. 덕수는 먼저 큰 소리를 냈습니다. 누군가 집안 문서를 뒤졌습니다. 아이 일과 관련이 있는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는 말끝마다 연희를 흘겨보았습니다. 젊은 마님도 곧장 맞장구 쳤습니다. 말 못하는 아이가 밤마다 돌아다닌다 들었습니다. 혹시 무엇을 찾으려 한 것 아닙니까? 연희는 놀라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소리를 낼 수 없으니 그녀의 억울함은 찬 공기 속에 흩어질 뿐이었습니다. 관상가는 창고 앞에 떨어진 먼지 자국과 궤의 손잡이를 살폈습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손가락으로 바닥을 짚어보았습니다. 늙은 종 할머니도 곁에서 조용히 살폈습니다. 그러다 할머니가 낮게 말했습니다. 작은 손은 이 높은 궤를 이렇게 열지 못합니다. 밤길을 아는 큰 발이 한 짓입니다. 몇몇 하인들이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덕수는 얼굴을 붉히며 헛기침을 했지만 곧 늙은이가 쓸데없는 말을 한다고 윽박질렀습니다. 할머니는 더 말하지 않았고 연희는 그 침묵 속에서 작은 힘을 얻었습니다. 그날 저녁 집주인 나리는 창고를 다시 잠그고 열쇠를 자신이 보관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덕수와 젊은 마님은 쉽게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마을에 또 다른 말을 흘렸습니다. 버려진 아이 때문에 큰 집 문서가 사라졌고 말 못하는 하녀가 밤마다 대숲을 오간다는 이야기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반은 믿고 반은 의심했습니다. 어떤 이는 연희를 가엾다 했고 어떤 이는 꺼림칙하다 했습니다. 소문은 마음 약한 사람을 흔들고 욕심 있는 사람에게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연희는 그 모든 말을 견디며 아기를 돌보았습니다. 아기가 열이 조금 오르자 그녀는 밤새 젖은 수건을 갈아주고 새벽에는 묽은 죽을 끓였습니다. 자기 몫은 거의 먹지 않아 얼굴이 창백해졌지만 아기의 입술에 온기가 돌아오자 연희는 소리 없이 안도했습니다. 부엌 늙은 종 할머니는 그런 연희 옆에 앉아 나무 숟가락을 깎으며 말했습니다. 아이를 살리는 손은 하늘도 기억한다. 연희는 그 말을 듣고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이 떨어질까봐 아궁이 불빛만 바라보았습니다. 사흘 뒤에 다시 사람들이 모이기로 한 날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집안은 겉으로는 평온했지만 장독대 뒤와 창고 앞 안채 마루 끝마다 보이지 않는 긴장이 얽혀 있었습니다. 연희는 비단 조각을 품고 아기의 포대기를 살피고 관상가가 보여준 문양을 마음속에 그렸습니다. 아직 모든 것은 흐릿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이제 알았습니다. 아이를 둘러싼 비밀은 눈 위에 놓인 작은 울음소리로 끝나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오래된 집안 감춰진 문서, 그리고 누군가의 욕심과 맞닿아 있었습니다. 그 밤 연희는 잠든 아기 곁에 앉아 창호지 너머 달빛을 바라보았습니다. 말할 수 없는 입술은 조용했지만 마음속에서는 수많은 말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아이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를 놓지 않겠다. 어머니가 내게 남긴 천처럼 나도 너에게 남을 품이 되겠다. 바람이 처마 끝을 스치고 지나갔고 아기는 작은 손을 펴 연희의 손가락을 잡았습니다. 연희는 그 손을 오래 쥐고 있다가 마침내 고개를 숙여 아이 곁에 기대었습니다. 내일은 더 많은 눈이 자신들을 향하리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 밤만은 따뜻했습니다. 다음 날 새벽 산마을에는 옅은 안개가 내려앉았습니다. 우물가의 물은 차갑게 빛났고 장독대 위에는 밤새 얼어붙은 서리가 하얗게 남아 있었습니다. 연희는 아기를 업고 부엌 앞마당을 쓸었습니다. 빗자루 끝이 얼어붙은 흙을 긁을 때마다 작은 소리가 났고 그 소리 사이로 집안 사람들의 낮은 수군거림이 흘러왔습니다.
오늘은 오래된 창고와 문서를 함께 살피기로 한 날이었습니다. 연희는 품속에 꿰맨 비단 조각을 손으로 눌러보며 마음을 가라앉혔습니다. 아기는 밤새 열이 내렸지만 아직 얼굴에 붉은 기운이 남아 있었습니다. 연희는 따뜻한 물을 묻힌 헝겊으로 아이의 이마를 닦아주고 포대기 매듭을 다시 단단히 묶었습니다. 오른쪽 어깨의 붉은 점은 희미해지지 않고 그대로 또렷했습니다. 연희는 그 점을 볼 때마다 마음 깊은 곳에서 작고 단단한 종소리가 울리는 듯 했습니다. 이 아이는 버려진 것이 아니라 누군가 애써 숨긴 것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이제는 두려움보다 분명한 믿음으로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사랑채 마루에는 집주인 나리와 관상가가 먼저 앉아 있었습니다. 나리는 밤새 잠을 설친 듯 눈밑이 어두웠고 관상가는 낡은 보따리에서 종이 몇 장을 꺼내 무릎 위에 가지런히 놓았습니다. 마당에는 마을 이장과 어른들 몇몇 안악들이 조용히 모였습니다. 젊은 마님은 비단 치마를 끌며 안채 마루 끝에 앉았고 덕수는 사람들 사이를 오가며 자신이 집안일을 맡은 사람인 듯 굴었습니다. 연희는 부엌문 곁에 서서 아이를 가만히 안았습니다. 창고 문이 열리자 묵은 먼지 냄새가 마당으로 흘러나왔습니다. 안에는 오래된 궤와 부러진 병풍, 낡은 항아리와 제사 때 쓰던 그릇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한쪽 벽에는 거미줄이 내려앉아 있었고 창살 틈으로 들어온 겨울빛이 먼지를 은가루처럼 띄웠습니다. 나리는 떨리는 손으로 열쇠를 내밀었고 관상가는 조심히 궤 앞에 앉았습니다. 늙은 종 할머니는 연희 곁에 서서 낮게 말했습니다. 묵은 먼지 속에도 제자리를 아는 것이 있다. 그 한마디에 연희는 숨을 고르게 쉬었습니다. 첫 번째 궤에는 낡은 옷가지와 해진 장신구가 들어 있었습니다. 젊은 마님은 코끝을 찡그리며 이런 것들 속에서 무슨 귀한 증거가 나오겠습니까? 라고 말했습니다. 덕수도 크게 웃으며 사람들을 둘러보았습니다. 그러나 관상가는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그는 옷감을 하나씩 들어 문양을 확인하고 다른 끈과 매듭을 오래 살폈습니다. 연희는 그의 손끝이 어떤 물건을 찾는지 알 것 같았습니다. 구름무늬와 매화가지, 그리고 오래전 어머니의 손에서 자신에게 넘어온 낡은 비단 조각이 마음속에서 천천히 맞물렸습니다. 두 번째 궤를 열었을 때 안쪽 바닥에서 오래된 종이 묶음이 나왔습니다. 종이는 습기에 젖었다 말라 가장자리가 굽어 있었고 글씨는 군데군데 흐려져 있었습니다. 관상가는 그것을 마루 위로 옮겨 펼쳤습니다. 글을 모르는 연희는 글자의 뜻을 알 수 없었지만 그 종이 한 귀퉁이에 그려진 작은 문양을 보자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매화가지 위로 구름이 걸린 모양, 어머니가 남긴 비단 조각과 아기의 포대기에 나뉘어 있던 바로 그 문이었습니다. 연희의 손가락이 저절로 떨렸습니다. 관상가는 종이를 오래 들여다보다가 나리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것은 오래전 집안으로 들어온 맡긴 문서의 일부인 듯합니다. 글씨가 많이 지워졌으나 어린아이와 표식, 그리고 겨울에 숨겨야 한다는 말이 남아 있습니다. 마당이 술렁였습니다. 덕수는 곧장 앞으로 나와 종이를 낚아채려 했습니다. 흐린 글씨로 무엇을 안다는 말이오. 이런 낡은 종이로 집안을 흔들 수는 없소. 관상가는 손을 거두지 않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낡았다고 거짓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젊은 마님은 얼굴빛을 바꾸지 않으려 애썼지만 손끝이 소매 안에서 움찔거렸습니다. 그녀는 마치 연희를 걱정하는 듯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그 문서가 참이라 해도 이 아이와 무슨 상관인지 아직 모릅니다. 더구나 저 하녀가 가진 물건이 있다면 왜 처음부터 내놓지 않았겠습니까? 숨긴다는 것은 마음이 바르지 않다는 뜻이지요. 사람들의 시선이 다시 연희에게 모였습니다. 연희는 입술을 꾹 다물 수밖에 없었습니다. 말을 못하는 입은 그대로였지만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예전처럼 겁먹어 있지 않았습니다. 연희는 아직 비단 조각을 꺼내지 않았습니다. 관상가가 때를 기다리라 했기 때문이기도 했지만 덕수와 젊은 마님의 눈이 너무 날카로웠기 때문이었습니다. 만약 지금 꺼내면 그들은 사람들 앞에서 빼앗아 찍거나 가짜라, 우기거나 연희가 훔쳤다고 몰아갈 수도 있었습니다. 연희는 아기의 등을 천천히 토닥였습니다. 그때 아기가 작게 울며 몸을 뒤척였고 포대기 자락이 살짝 벌어졌습니다. 붉은 점이 햇빛을 받아 마치 겨울 장독대 위에 작은 홍시처럼 선명하게 드러났습니다. 마당에 있던 늙은 이장 하나가 가까이 다가와 아기의 어깨를 살폈습니다. 그는 젊은 시절 읍내 관아에서 심부름을 하며 여러 집안 문서를 보았던 사람이라 문양과 표식을 꽤 기억했습니다. 이장은 한참 말이 없다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가 오래 살며 이런 붉은 점 이야기를 한 번 들은 적이 있다. 높은 집안의 아이를 알아보는 표식이라 했지. 다만 그때도 매화와 구름무늬 물건이 함께 있어야 한다고 했네. 그의 말에 사람들은 숨을 삼켰고 젊은 마님의 얼굴은 더 굳어졌습니다. 덕수는 서둘러 말을 끊었습니다. 소문으로 들은 일을 오늘 사실처럼 말하면 안 됩니다. 아이는 대숲에서 발견되었습니다. 누가 일부러 표식을 만들었는지도 모르지요. 그의 말에 몇몇 사람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그러나 관상가는 아기의 어깨를 보며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태어난 몸에 새겨진 것은 쉽게 꾸밀 수 없습니다. 더구나 이 붉은 점의 자리와 모양은 제가 젊어들었던 이야기와 같습니다. 연희는 그 말을 들으며 마음속에 작은 불씨가 살아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아직 가장 중요한 조각은 그녀의 품 안에 있었습니다. 그때 창고 안쪽에서 어린 종 하나가 낡은 나무 상자를 들고 나왔습니다. 상자는 뒤집힌 항아리 뒤에 숨겨져 있었고 덮개에는 오래된 먼지가 두껍게 앉아 있었습니다. 종은 겁먹은 얼굴로 말했습니다. 어젯밤에는 보이지 않았는데 오늘 항아리를 옮기다 찾았습니다. 덕수의 눈빛이 사납게 번쩍였습니다. 그는 왜 그것을 먼저 자신에게 가져오지 않았느냐며 종을 꾸짖으려 했지만 집주인 나리가 손을 들어 막았습니다. 관상가는 상자를 열기 전 마당의 사람들에게 한 걸음 물러서 달라고 조용히 청했습니다. 상자 안에는 썩은 향냄새가 밴 작은 보자기와 부서진 나무패, 그리고 반쯤 찢어진 족보 조각이 들어 있었습니다. 족보 조각에는 몇 줄의 이름과 날짜가 남아 있었고 마지막 줄 아래에는 붉은 실로 꿰맨 흔적이 보였습니다. 관상가는 그 조각을 펼치며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여기에도 어린아이의 표식이 적혀 있습니다. 오른쪽 어깨 붉은 점, 겨울 매화의 천. 그는 말을 마치고 연희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은 재촉이 아니라 이제 네가 보아야 할 때라는 조용한 알림 같았습니다. 연희는 가슴 한쪽을 눌렀습니다. 실로 꿰매둔 비단 조각이 몸에 닿아 따뜻했습니다. 그녀는 모두 앞에서 천을 꺼내려 손을 올렸지만 덕수가 먼저 소리를 질렀습니다. 저것 보시오. 이제야 훔친 물건을 내놓으려 하는 것이오. 분명 창고를 뒤져 감추고 있다가 들키니 꺼내는 것이오. 그의 말은 칼끝처럼 날카로웠습니다. 젊은 마님도 곧장 덧붙였습니다. 하녀가 집안 물건을 품고 있었다면 아이 일과 상관없이 큰 죄입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다시 흔들렸습니다. 연희는 손을 멈추었습니다. 억울함에 눈이 뜨거워졌지만 울음을 터뜨릴 수도 아니라고 말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저었고 아기를 꼭 끌어안았습니다. 그때 늙은 종할머니가 앞으로 나와 연희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이 아이가 가진 천은 이 집에 들어오기 전부터 품고 있던 것입니다. 내가 그 첫날 보았습니다. 덕수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늙은 종의 말로 무엇을 믿겠소. 할머니는 한 번도 눈을 피하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거짓말은 젊은 혀에서도 나오고 참말은 늙은 입에서도 나옵니다.
마당은 조용해졌습니다. 집주인 나리는 오래된 기억을 더듬듯 연희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아이가 처음 왔을 때 품고 있던 물건이라면 그것도 함께 보아야 한다. 나리의 목소리는 약했지만 집안 어른의 무게가 있었습니다. 연희는 천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녀는 아기를 늙은 종 할머니 품에 잠시 맡기고 떨리는 손으로 저고리 안쪽에 실밥을 풀었습니다. 바늘땀이 하나씩 풀릴 때마다 마당의 숨소리가 더 낮아졌습니다. 마침내 살구빛 낡은 비단 조각이 겨울 햇살 아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비단 조각이 펼쳐지자 사람들은 저절로 앞으로 몸을 기울였습니다. 가장자리에는 다른 구름 무늬가 있었고 한가운데에는 아주 희미한 매화가지의 일부가 남아 있었습니다. 관상가는 아기의 포대기와 족보, 조각, 그리고 비단을 나란히 놓았습니다. 놀랍게도 포대기의 매화가 비단의 구름 무늬 쪽으로 이어졌고 족보 조각의 붉은 실자국은 두 천이 원래 한 꾸러미였음을 말해주는 듯 했습니다. 연희는 그 모습을 보며 숨을 잊었습니다. 어머니가 남긴 조각이 아이의 운명과 맞닿아 있다는 사실이 눈앞에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관상가는 무릎을 꿇은 채 새 물건을 살폈습니다. 이것은 따로따로 흩어진 물건이 아닙니다. 누군가 오래전 일부러 나누어 숨긴 것입니다. 한 조각은 아이를 감싸고 한 조각은 지키는 사람에게 남기고 기록은 창고 깊은 곳에 묻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마당 끝까지 닿았습니다. 누가 왜 그렇게 했는지는 아직 밝혀야 합니다. 그러나 이 아이가 아무 집 아이가 아니라는 것은 분명해졌습니다. 사람들 사이에서 놀란 숨이 터졌고 덕수의 얼굴에서는 핏기가 빠졌습니다. 젊은 마님은 자리에서 일어나며 웃음을 억지로 지었습니다. 그렇다 해도 이상합니다. 왜 하필 말 못하는 하녀에게 그런 천이 있었을까요? 그 아이가 천을 훔쳐 오래 품고 있다가 버려진 아기를 이용해 제 처지를 높이려 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말은 차분했지만 너무 매끄러워 오히려 사람들의 귀에 거슬렸습니다. 관상가는 그녀를 바라보지 않고 말했습니다. 그 의심도 풀어야 합니다. 이 천의 다른 자리와 꿰맨 흔적은 오래전부터 몸에 지닌 물건의 흔적입니다. 어제 오늘 훔친 물건이 아닙니다. 이장은 비단 조각을 가까이 보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햇빛에 오래 바랜 자리와 손때가 깊은 곳이 다르네. 이런 것은 며칠 품었다고 생기지 않는다. 몇몇 안악들도 연희를 바라보는 눈빛을 조금 누그러뜨렸습니다. 그러나 덕수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는 갑자기 창고 쪽을 가리키며 소리쳤습니다. 그럼 어젯밤 문서를 뒤진 발자국은 무엇이오? 저 하녀가 대숲을 오갔다는 것을 본 사람이 있소. 연희는 그 말을 듣고 대숲 아래에서 본 발자국을 떠올렸습니다. 뒤꿈치가 깊게 다른 집신 자국 덕수의 걸음이었습니다. 연희는 말을 할 수 없었지만 갑자기 마당 한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사람들은 그녀가 도망치려는 줄 알고 술렁였으나 연희는 창고 앞 흙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녀는 손가락으로 땅의 집신 모양을 그렸습니다. 한쪽 뒤꿈치를 깊게 누른 모양 발끝이 바깥으로 벌어진 모양. 그리고 창고에서 대숲으로 이어지는 길을 천천히 표시했습니다. 사람들은 처음에는 어리둥절했지만 곧 누군가 낮게 말했습니다. 저 모양은 덕수 아재 집신과 닮았네. 덕수는 얼굴을 붉히며 발을 뒤로 뺐습니다. 늙은 종 할머니가 덕수의 발밑을 보았습니다. 그의 오른쪽 집신 뒤꿈치는 유난히 달아 깊게 꺼져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밤에 창고를 뒤진 발은 어린 하녀의 발이 아닙니다. 저 다른 뒤꿈치가 먼저 말하고 있습니다. 마을 어른들이 덕수의 발을 바라보자 그는 급히 소매로 이마를 훔쳤습니다. 집신 다른 사람이 나뿐이겠소. 이런 그림 장난으로 사람을 몰면 되겠소. 그러나 그의 목소리는 처음보다 높고 거칠었고 그만큼 마음이 흔들리는 것이 보였습니다. 관상가는 창고 문턱에 남은 흙과 덕수 집신 바닥을 맞추어 보았습니다. 완전히 같은 자국은 아니었으나
깊게 눌린 뒤꿈치와 벌어진 발끝은 매우 닮아 있었습니다. 집주인 나리의 눈빛이 차가워졌습니다. 덕수야, 네가 어젯밤 창고에 들어갔느냐? 덕수는 고개를 저었지만 눈을 바로 들지 못했습니다. 젊은 마님은 그를 돕지 않고 손수건만 꼭 쥐었습니다. 연희는 그 모습을 보며 알았습니다. 두 사람은 같은 마음으로 움직였지만 위태로운 순간에는 서로를 지켜주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날 모임은 완전한 결론 없이 끝났습니다. 그러나 이제 사람들의 의심은 연희에게만 머물지 않았습니다. 비단 조각과 포대기 족보 조각은 서로 맞물려 있었고 창고의 발자국은 덕수 쪽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집주인 나리는 물건들을 사랑채에 따로 보관하게 하고 관상가와 이장에게 더 살펴달라 부탁했습니다. 연희는 다시 아기를 품에 안았습니다. 아기는 마치 긴 소란을 알아듣기라도 한 듯 조용히 잠들어 있었습니다. 연희는 아이의 뺨에 손을 대며 이제 어둠이 조금씩 걷히고 있다고 느꼈습니다. 그러나 밤이 되자 더 큰 일이 생겼습니다. 부엌 뒤 작은 방에 돌아온 연희는 자기 이불이 흐트러져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나무 상자의 뚜껑은 열려 있었고 아기에게 쓰던 작은 헝겊 몇 장이 바닥에 떨어져 있었습니다. 누군가 다시 방을 뒤진 것입니다. 연희는 심장이 세차게 뛰었습니다. 다행히 비단 조각은 사랑채에 맡겨져 있었고 아기는 그녀의 등에 엎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방 한구석 흙바닥에는 붉은 칠이 묻은 손톱 자국 같은 작은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연희는 젊은 마님의 붉은 손끝을 떠올렸습니다. 연희는 그 흔적을 손으로 문지르지 않았습니다. 대신 부엌에서 쓰는 깨끗한 헝겊을 덮어놓고 늙은 종 할머니를 불러왔습니다. 소리를 낼 수 없어 문고리를 3번 두드리고 손짓으로 바닥을 가리켰습니다. 할머니는 허리를 굽혀 흔적을 보고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손은 말보다 먼저 흔적을 남긴다. 그녀는 그렇게만 말하고 헝겊을 다시 덮었습니다. 내일 아침 밝을 때 날있게 보이자 연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할 수 없는 몸이지만 이제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그 밤 연희는 거의 잠들지 못했습니다. 아기를 품에 안고 앉아있자니 창호지 너머로 대숲 그림자가 물결처럼 흔들렸습니다. 바람이 불 때마다 누군가 다가오는 발소리 같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하지만 아기의 숨소리는 고르고 따뜻했습니다. 연희는 아이의 작은 손을 쥐고 마음속으로 말했습니다. 네가 누구인지 아직 다 알지는 못하지만 너를 버린 손보다 너를 살릴 손이 더 많아질 것이다. 그 생각을 붙들자 두려움은 아주 조금 물러났고 마음 깊은 곳에 조용한 힘이 생겼습니다. 새벽 무렵 눈발이 다시 날리기 시작했습니다. 연희는 부엌 문을 열고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마당은 희게 덮이고 있었고 어제 사람들이 밟아 어지럽힌 발자국은 조금씩 지워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워지지 않는 것도 있었습니다. 비단의 무늬, 아이의 붉은 점, 창고의 문서, 방 안의 붉은 손톱 흔적, 그리고 연희가 땅에 그린 뒤꿈치 깊은 집신 자국이었습니다. 연희는 아기를 등에 업고 아궁이에 불을 지폈습니다. 불길이 살아나자 부엌 벽에 따뜻한 빛이 번졌고 그녀의 눈빛도 조금 더 밝아졌습니다. 해가 뜨면 더 많은 것이 드러날 것이었습니다. 젊은 마님과 덕수는 아직 물러나지 않았고 오래된 족보 조각은 더 많은 이야기를 감추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연희는 이제 알았습니다. 진실은 말 잘하는 사람의 혀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래 품은 천과 작은 발자국과 아기를 아는 손에도 남는다는 것을요. 그녀는 따뜻한 죽을 저으며 아기에게 먹일 작은 숟가락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창밖 눈 내리는 마당을 바라보며 조용히 숨을 골랐습니다. 오늘도 아이를 지키고 내일은 모두 앞에서 더 분명히 밝히리라 마음먹었습니다. 아침 눈은 오래 내리지 않았지만 큰 기와 집 마당은 새하얀 천을 덮은 듯 조용했습니다. 연희는 아기를 업은 채 부엌 아궁이에 불을 살리고
늙은 종 할머니가 덮어둔 헝겊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흙바닥 위에 붉은 자국은 밤새 번지지 않고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것은 손톱에 바른 칠이 긁혀 묻은 듯 가늘고 선명했습니다. 연희는 손끝으로 건드리지 않고 그 옆에 작은 돌멩이를 놓아 사람들이 밟지 못하게 했습니다. 말하지 못하는 입 대신 그녀의 조심스러운 손길이 오늘 아침의 첫 증인이 되어 주었습니다. 늙은 종할머니는 사랑채로 올라가 집주인 나리에게 조용히 알렸습니다. 나리는 기침을 누르며 자리에서 일어났고 관상가와 이장도 함께 부엌 뒤 작은 방으로 왔습니다. 젊은 마님은 아직 안채에서 머리 단장을 하고 있었고 덕수는 곡간 앞에서 하인들에게 큰 소리를 내고 있었습니다. 나리는 방 안에 흐트러진 이불과 열린 나무 상자, 그리고 바닥의 붉은 흔적을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어젯밤에도 누군가 이 아이의 방에 들었다는 뜻이구나.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눈빛은 전날보다 훨씬 단단했습니다. 관상가는 무릎을 굽혀 붉은 자국을 살폈습니다. 그는 손끝으로 가까운 흙을 살짝 떠 냄새를 맡더니 마당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이것은 흙이나 피가 아니라 손톱에 바르는 붉은 물입니다. 부엌 사람들의 손에는 이런 것이 없습니다. 그 말에 연희는 안채 마루 위 젊은 마님의 손끝을 떠올렸습니다. 이장도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마을 여인 중에도 저리 짙은 붉은 칠을 하는 이는 드뭅니다. 늙은 종할머니는 연희를 보며 나직이 말했습니다. 흔적은 말을 못해도 제 주인을 찾는다. 나리는 곧 하인들을 불러 마당에 다시 멍석을 깔게 했습니다. 어제보다 더 많은 사람이 모였습니다. 집안 사람들은 물론이고 우물가 안악들과 마을 어른들 지나가던 장사치까지 담장 밖에서 기웃거렸습니다. 오래된 족보조각과 비단 조각 아기의 포대기는 사랑채 작은 상 위에 놓였습니다. 연희는 아기를 품에 안고 멍석 끝에 앉았습니다. 아기는 겨울빛이 눈부신지 눈을 반쯤 감고 있었고 작은 손은 연희의 저고리 끝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그 손길은 연희에게 물러서지 말라는 말처럼 느껴졌습니다. 젊은 마님은 늦게 마당으로 나왔습니다. 그녀의 손끝에는 어제와 같은 붉은 칠이 남아 있었지만 한 손가락 끝은 살짝 벗겨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것을 소매 안에 숨기려 했으나 마당에 모인 사람들의 눈은 이미 예민해져 있었습니다. 덕수도 뒤이어 나타났습니다. 오른쪽 집신 뒤꿈치가 깊게 닳아 있었고 눈 녹은 흙이 아직 바닥에 묻어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잠깐 바라본 뒤 곧 시선을 피했습니다. 연희는 그 짧은 눈빛 속에서 밤새 두 사람이 같은 걱정으로 잠을 이루지 못했음을 알았습니다. 집주인 나리는 먼저 어젯밤의 일을 물었습니다. 누가 부엌 뒤 작은 방에 들어갔느냐?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바람이 대숲을 스치고 장독대 위에 남은 눈가루가 가볍게 흩날렸습니다. 나리는 다시 젊은 마님을 바라보았습니다. 내 손끝에 붉은 물이 그 방 바닥에 남아 있었다. 젊은 마님은 곧장 웃으며 손을 감추었습니다. 마님이 하녀방에 갈 까닭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인들이 오가며 묻힌 것일 수도 있지요. 그러나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하려 애썼을 뿐 끝이 조금씩 떨렸습니다. 늙은 종 할머니가 앞으로 나왔습니다. 그녀는 바닥에 붉은 흙을 묻힌 작은 헝겊을 펼쳐 보였습니다. 이 흔적은 방가장 안쪽 연희가 비단을 숨겼던 나무 상자 곁에 있었습니다. 밥을 나르는 하인이 우연히 남길 자리가 아닙니다. 이장은 젊은 마님의 손을 보게 해달라고 조심히 청했습니다. 젊은 마님은 불쾌한 얼굴로 손을 내밀었습니다. 한 손가락의 붉은 칠은 가장자리가 깨져 있었고 그 모양은 헝겊에 묻은 가느다란 긁힌 자국과 닮아 있었습니다. 마당은 한순간 숨을 죽였습니다. 덕수는 급히 말을 돌리려 했습니다. 손톱 자국 하나로 마님을 의심하는 것은 큰 무례요. 중요한 것은 저 아이가 누구인지
저 하녀가 무엇을 꾸몄는지 아니겠소. 그는 목소리를 높였지만 사람들은 예전처럼 쉽게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관상가는 조용히 오래된 문서들을 펼쳤습니다. 아이의 일을 밝히려면 먼저 누가 무엇을 감추려 했는지 보아야 합니다. 창고를 뒤진 발자국과 하녀방에 남은 손톱 자국은 서로 다른 두 사람이 같은 물건을 찾았다는 뜻일 수 있습니다. 덕수의 목을대가 크게 움직였습니다. 나리는 덕수에게 한 걸음 앞으로 나오라 했습니다. 덕수는 마지못해 멍석 위로 올라섰습니다. 이장은 창고 문턱에서 떠온 흙자국을 놓고 덕수의 집신을 그 옆에 맞추어 보았습니다. 뒤꿈치의 깊은 눌림과 발끝에 벌어진 모양이 거의 같았습니다. 덕수는 얼굴을 붉히며 눈 오는 날 집신 자국은 다 비슷합니다라고 외쳤습니다. 그러자 부엌 어린 종이 벌벌 떨며 앞으로 나왔습니다. 저는 그날 밤 덕수 아재가 창고 쪽에서 나오는 걸 보았습니다. 무서워서 말하지 못했습니다. 그 말에 마당의 공기가 뒤집혔습니다. 덕수는 어린 종을 노려보며 거짓말이라 윽박질렀습니다. 어린 종은 울먹였지만 뒤로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늙은 종 할머니가 아이의 어깨를 감싸듯 그 종의 등을 가볍게 토닥였습니다. 무서워도 본 것은 본 것이라 말해야 집이 선다. 집주인 나리는 눈을 감고 깊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덕수는 더 이상 웃지 못했습니다. 관상가는 족보 조각을 집어들고 덕수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이 낡은 기록을 없애려 했습니까? 아니면 먼저 빼돌려 값을 얻으려 했습니까? 덕수의 손이 소매 속에서 떨렸습니다. 젊은 마님은 그 순간 덕수에게서 조금 떨어져 앉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을 지키려는 사람처럼 고개를 돌렸습니다. 덕수는 그것을 보고 얼굴이 더 일그러졌습니다. 마님께서 먼저 찾으라 하셨소. 그 벙어리 계집이 가진 천을 빼앗아야 집안이 조용해진다고 하셨소. 마당에서 놀란 소리가 터졌습니다. 젊은 마님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그런 말을 한 적 없습니다. 라고 외쳤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목소리에는 처음의 매끄러움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연희는 두 사람의 욕심이 서로를 물어뜯는 모습을 보며 아기를 더 가까이 끌어안았습니다. 집주인 나리는 손을 들어 소란을 멈추게 했습니다. 둘 다 그만하라. 오늘은 아이의 핏줄을 팔아먹을 사람과 아이를 지킨 사람을 가려야 한다. 그의 목소리는 병든 노인의 것이었으나 마당 끝 대문까지 무겁게 울렸습니다. 관상가는 비단 조각과 포대기 족보 조각을 다시 나란히 놓았습니다. 그는 새 물건의 문양을 맞추고 오래된 종이에 남은 글자를 천천히 읽었습니다. 내용은 선명하지 않았지만 겨울에 숨겨진 아이 오른쪽 어깨에 붉은 점 매화와 구름천을 지닌 이를 보호하라는 뜻이 분명히 남아 있었습니다. 관상가는 이어 자신의 젊은 시절 이야기를 밝혔습니다. 오래전 궁궐 가까운 집에서 한 아이가 사라졌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 아이의 핏줄은 권세 싸움에 휘말려 목숨이 위태로웠고 믿을 만한 사람들에게 흔적을 나누어 맡겼다고 했습니다. 한 조각은 아이의 몸에, 한 조각은 포대기에, 또 한 조각은 지키는 여인의 손에 남겨졌다고 했습니다. 사람들은 숨을 삼켰습니다. 연희는 어머니가 자신에게 비단을 쥐어주던 마지막 밤을 떠올렸습니다. 그때 어머니의 눈빛이 이제야 조금 이해되는 것 같았습니다. 이장은 기록을 다시 살피며 말했습니다. 이 집이 오래전 맡은 물건을 잊고 살았거나 누군가 일부러 덮었을 수 있네. 그러나 오늘 드러난 것만으로도 아이를 버리고 하녀를 몰아세운 일은 큰 잘못이네. 마을 어른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물가 안악들도 서로 얼굴을 마주보며 조용해졌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연희를 의심하던 사람들의 눈빛이 부끄럽게 낮아졌습니다. 연희는 그 모든 시선을 느꼈지만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그녀에게는 억울함을 이기는 것보다 아기가 춥지 않게 품는 일이 더 중요했습니다. 젊은 마님은 마지막으로 아이를 안채에서 기르겠다고 주장했습니다. 핏줄이 귀하다면 더더욱 하녀 품에 둘 수 없습니다.
이 집의 안방에서 돌보아야 맞습니다. 그러나 나리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귀한 것은 높은 방에 둔다고 지켜지는 것이 아니다. 눈밭에서 이 아이를 살린 품이 누구였느냐. 마당의 시선이 연희에게 향했습니다. 연희는 당황하여 아기를 안은 팔에 힘을 주었습니다. 늙은 종 할머니가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아이도 품을 알아봅니다. 아기는 그 말에 답하듯 연희의 옷깃을 더 꼭 쥐었습니다. 덕수는 결국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는 창고에 몰래 들어가 문서를 뒤진 일을 인정했습니다. 아이가 귀한 핏줄이면 그 증거를 먼저 잡아 큰 돈을 얻거나 반대로 없애서 집안 소란을 막아주었다는 공을 세울 생각이었다고 털어놓았습니다. 젊은 마님은 하녀방에 들어간 일을 끝까지 부인하다가 어린 하녀 하나가 밤에 그녀를 본 적이 있다고 떨며 말하자 더 버티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비단 조각을 빼앗아 감추려 했다고 낮게 인정했습니다. 마당에 모인 사람들은 크게 떠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침묵이 두 사람의 잘못을 더 무겁게 눌렀습니다. 집주인 나리는 덕수에게 더 이상 곳간과 창고 근처에 오지 말라 명했습니다. 그는 집안의 먼 친척이라는 이름으로 드나들던 일을 그날로 끝내게 되었고 마을 어른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대문 밖으로 나가야 했습니다. 젊은 마님에게도 안채 일을 맡기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녀는 친정으로 돌아가 마음을 살피고 다시는 아이와 연희에게 가까이 가지 말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두 사람은 억울한 듯 얼굴을 굳혔지만 더 이상 그들을 편드는 이는 없었습니다. 눈 덮인 마당 위로 그들의 발자국만 길게 남았습니다. 대문이 닫히자 마당의 공기는 조금씩 풀렸습니다. 사람들은 한꺼번에 숨을 내쉬었고 담장 위의 까치가 짧게 울었습니다. 관상가는 새 물건을 조심히 보자기에 싸서 나리에게 건넸습니다. 이제부터는 숨기기보다 지키는 일이 중요합니다. 아이의 이름과 길은 서두르지 말고 먼저 살아있게 해야 합니다. 나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아이가 누구의 핏줄인지는 더 알아보겠다. 그러나 오늘부터 이 집 안에서 버려진 아이라 부르지 말라. 그 말에 연희의 눈가가 조용히 젖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하나둘 흩어졌지만 떠나는 발걸음은 아침보다 부드러웠습니다. 우물가 안악 하나가 연희 곁에 다가와 작은 보자기를 내밀었습니다. 그 안에는 깨끗한 헝겊과 말린 대추, 몇 알이 들어 있었습니다. 아기에게 쓰거라. 어제 내가 모진 말을 했으면 마음에 두지 마라. 연희는 말을 못해 대답하지 못했지만 두 손으로 보자기를 받고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다른 안악도 미안한 얼굴로 따뜻한 솜조각을 가져왔습니다. 소문을 퍼뜨리던 입들이 그날은 작게나마 손으로 갚으려 했습니다. 부엌은 오랜만에 사람 사는 소리로 따뜻해졌습니다. 늙은 종 할머니는 큰 솥에 묽은 죽을 끓였고 어린 종들은 장작을 더 가져와 아궁이 불을 살렸습니다. 연희는 아기를 안고 불 곁에 앉아 작은 숟가락으로 따뜻한 죽물을 조금씩 먹였습니다. 아기는 처음에는 입을 오물거리다 곧 천천히 받아먹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부엌 사람들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누군가는 살았다 살았어라고 아주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연희는 그 말을 들으며 눈밭에서 처음 아이를 안았던 새벽을 떠올렸습니다. 사랑채에서는 나리와 관상가 이장이 남은 문서를 다시 살폈습니다. 글자가 많이 지워져 길을 모두 알 수는 없었지만 기록은 아이가 높은 집안의 숨은 핏줄과 이어져 있음을 충분히 말해 주었습니다. 나리는 당장 큰 고을에 알리기보다 아이가 건강을 되찾고 더 많은 증거가 모일 때까지 조용히 보호하기로 했습니다. 관상가는 그것이 옳다 했습니다. 큰 이름은 큰 바람을 부릅니다. 지금은 작은 숨을 지키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 말은 연희에게도 전해졌고 그녀의 마음을 편안하게 했습니다. 해질 무렵 큰 기와집 마당에는 다시 일상의 소리가 돌아왔습니다. 누군가는 장독대에 눈을 털었고 누군가는 빨랫줄을 고쳐맸으며 어린 종들은 우물가에서 물동이를 번갈아 날랐습니다.
덕수와 젊은 마님이 남긴 긴장은 아직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지만 집안의 숨결은 분명 달라졌습니다. 연희를 부르는 목소리도 조금 부드러워졌고 아기를 보는 눈빛도 더 이상 불길한 것을 보듯 하지 않았습니다. 연희는 조용히 마당을 쓸며 그런 변화를 느꼈습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얼어있던 작은 강이 천천히 녹는 듯 했습니다. 그날 밤 나리는 연희를 사랑채 마루 아래로 불렀습니다. 연희는 아기를 품고 조심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나리는 한참 동안 아이의 얼굴을 바라보다가 연희에게 말했습니다. 네가 말을 하지 못해도 오늘 너의 마음은 모두가 보았다. 이 아이는 당분간 네 품에서 자라게 하겠다. 늙은 종 할멈과 부엌 사람들이 함께 도울 것이다. 연희는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녀의 눈에 맺힌 빛을 본 나리는 조용히 덧붙였습니다. 두 말의 쌀값으로 온 아이가 한 목숨을 살렸으니 세상의 값은 참 어리석구나. 연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깊이 절했습니다. 아기가 품속에서 작게 움직였고 나리는 처음으로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관상가는 곁에서 비단 조각을 새 보자기에 싸며 말했습니다. 이 천은 이제 훔칠 물건도 숨길 물건도 아닙니다. 아이가 자랄 때까지 집안 어른과 연희가 함께 지키면 됩니다. 늙은 종 할머니는 마루 밑에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함께 지키는 것은 쉽게 빼앗기지 않습니다. 연희는 그 말을 들으며 혼자 견디던 밤들이 조금씩 뒤로 물러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부엌으로 돌아오자 솥에서는 따뜻한 김이 오르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연희에게 밥 한 그릇을 밀어주었습니다. 아이만 먹이다 네가 쓰러지면 안 된다. 연희는 처음에는 사양하려 했지만 할머니가 엄한 눈으로 바라보자 두 손으로 그릇을 받았습니다. 밥에는 갓 지은 쌀 냄새가 배어 있었고 된장국에는 무와 파가 부드럽게 익어 있었습니다. 연희는 천천히 한 숟가락을 먹었습니다. 그 따뜻함이 목을 지나 가슴으로 내려가자 자신도 살아있다는 감각이 오래간만에 선명해졌습니다. 아기는 부엌 한쪽에서 새로 덧댄 포대기에 쌓여 잠들었습니다. 우물가 안악이 준 솜조각은 작은 베개가 되었고 어린 종이 가져온 깨끗한 헝겊은 이불 가장자리에 덧대어졌습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할 일을 하면서도 조용히 아이 쪽을 한 번씩 바라보았습니다. 누구도 큰 소리로 귀하다 말하지 않았지만 그 시선에는 이제 조심스러운 인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연희는 아기 곁에 앉아 손등으로 작은 이마를 쓸었습니다. 열은 더 이상 오르지 않았고 숨은 봄 오기 전 흙 속 씨앗처럼 고르고 얌전했습니다. 늦은 밤 눈은 완전히 그치고 하늘에 별이 몇 개 떠올랐습니다. 대숲에서는 찬바람이 지나갔지만 부엌 안은 아궁이 불로 따뜻했습니다. 연희는 아기를 품에 안고 앉아 있었고 늙은 종 할머니는 문가에서 낡은 집신을 키웠습니다. 밖에서는 하인들이 마지막으로 대문 빗장을 걸고 멀리 마을 개 짖는 소리가 낮게 들렸습니다. 소란스러웠던 하루가 천천히 가라앉고 있었습니다. 연희는 말없이 눈을 감았다 떴습니다. 오늘 진실은 완전히 끝난 것이 아니라 아이가 편히 숨 쉴 만큼의 자리를 되찾은 것이었습니다. 잠들기 전 연희는 보자기에 쌓인 비단 조각을 한 번 더 바라보았습니다. 그것은 이제 그녀 혼자만의 유품이 아니었습니다. 어머니의 손에서 연희에게, 연희의 품에서 아이에게 이어진 조용한 약속이었습니다. 연희는 그 약속을 두려워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높은 핏줄이든 오래된 비밀이든 지금 그녀 앞에 있는 것은 따뜻한 품을 찾는 작은 아기였습니다. 그녀는 아기의 귀 가까이에 입술을 대었지만 소리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마음속 말은 분명했습니다. 오늘 밤은 편히 자거라. 내가 여기 있다. 겨울이 조금씩 물러가고 산등성이의 눈이 얇아질 무렵 큰기와 집의 하루도 전보다 한결 부드러워졌습니다. 새벽이면 연희는 여전히 우물가에서 물을 길었고 부엌 아궁이에 불을 붙였으며 장독대 옆을 쓸었습니다.
달라진 것이 있다면 그녀의 등에 늘 아기가 따뜻하게 엎여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그 아이를 대숲에 버려진 아기라 부르지 않았습니다. 부엌 사람들은 조심스럽게 복동이라 불렀고 연희는 그 이름을 들을 때마다 마음속에서 작게 웃었습니다. 복동이는 날이 갈수록 살이 오르고 눈빛이 맑아졌습니다. 처음 눈밭에서 주웠을 때는 손가락 끝도 차갑고 울음도 가늘었지만 이제는 아침 햇살이 부엌 문으로 들어오면 작은 손을 허공에 흔들었습니다. 연희가 죽물을 숟가락 끝에 묻혀 입가에 대면 복동이는 입술을 오물거리며 받아 먹었습니다. 오른쪽 어깨의 붉은 점은 여전히 선명했지만 사람들은 더 이상 그것을 두려운 표식처럼 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아이가 살아있다는 조용한 증거처럼 여겼습니다. 큰기와 집의 나리는 사랑채에서 오래된 문서를 더 살폈습니다. 관상가는 며칠 더 머물며 낡은 족보 조각과 비단 조각 포대기의 문양을 정리해 두었습니다. 그는 큰 고을에 급히 알리기보다 아이가 건강하게 자라는 일을 먼저 해야 한다고 여러 번 말했습니다. 바람이 센 날에는 등불을 높이 들지 않는 법입니다. 그 한마디에 나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귀한 핏줄이라는 말보다 어린 숨을 지키는 일이 지금은 더 크다는 것을 모두 조금씩 배워가고 있었습니다. 덕수는 그 뒤로 큰기와 집 대문 안에 들어오지 못했습니다. 처음 며칠은 담장 밖에서 억울하다며 중얼거렸지만 마을 사람들의 눈길이 차가워지자 곧 발길을 끊었습니다. 젊은 마님도 친정으로 돌아갔고 안채는 한동안 비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두 사람 이야기를 오래 하지 않았습니다. 나쁜 마음을 계속 씹으면 입안까지 쓰다며 늙은 종 할머니가 그렇게 말했기 때문입니다. 집안은 떠난 사람의 빈자리를 큰 소란으로 채우지 않고 밥 짓는 소리와 물 뜯는 소리로 천천히 메웠습니다. 봄이 다가오자 마을 우물가에는 다시 안악들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지난 겨울 연희를 의심했던 사람들은 처음에는 어색하게 눈을 피했지만 시간이 흐르자 하나둘 부엌으로 작은 것을 가져왔습니다. 누군가는 복동이에게 입힐 헝겊을 주었고 누군가는 말린 감을 건넸으며 누군가는 산에서 캐온 나무를 부엌에 놓고 갔습니다. 연희는 말을 하지 못해 고맙다는 인사를 소리로 할 수 없었습니다. 대신 두 손으로 물건을 받고 깊이 허리를 숙였습니다. 그 절은 어떤 말보다도 조용하고 따뜻했습니다. 어느 날 이장은 마을 어른 몇과 함께 큰기와 집을 찾아왔습니다. 그는 나리 앞에 앉아 오래 생각한 말을 꺼냈습니다. 이 아이가 어떤 큰 이름을 지녔는지는 훗날 더 밝혀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마을에서 이 겨울을 넘긴 것은 연희의 품 때문입니다. 그러니 아이를 지킨 일을 마을 사람들이 기억하게 해주십시오. 나리는 한참 침묵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연희는 부엌문 뒤에서 그 말을 듣고 있었습니다. 마음이 놀라 손끝이 떨렸지만 복동이는 아무것도 모른 채 그녀의 품에서 잠들어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나리는 집안 사람들을 모두 마당에 모았습니다. 큰 잔치라고 할 만큼 화려한 자리는 아니었지만 멍석이 깨끗이 깔리고 솥에는 따뜻한 국이 끓었습니다. 나리는 연희를 앞에 세웠습니다. 예전 같으면 하녀가 마당 한가운데 서는 일은 꾸중을 부를 일이었지만 그날은 아무도 눈살을 찌푸리지 않았습니다. 나리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연희는 이 집에 두 말의 쌀값으로 들어왔으나 그 마음은 어떤 곡간보다 넉넉했다. 이 아이를 살린 공을 이 집이 잊지 않겠다. 연희는 그 말을 듣고 몸을 낮추려 했지만 늙은 종 할머니가 가만히 손목을 붙잡았습니다. 오늘은 너무 깊이 숙이지 마라. 내 등이 오래 굽었다. 할머니의 말에 마당 사람들 사이로 조용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연희는 어찌해야 할지 몰라 눈만 깜빡였습니다. 나리는 부엌 옆 작은 방을 고쳐 연희와 복동이가 따뜻하게 지낼 수 있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또한 연희를 더 이상 값으로 들어온 아이로 부르지 말라 했습니다. 그 말이 끝나자
마당의 바람이 한층 부드러워진 듯 했습니다. 그 뒤로 연희의 방은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낡은 창호지는 새 종이로 갈렸고 문틈에는 집 대신 두꺼운 천이 덧대어졌습니다. 부엌 사람들은 남는 널빤지로 작은 선반을 만들어 주었고 우물가 안악은 복동이의 이불 가장자리에 매화 무늬를 수놓아 주었습니다. 그 수는 서툴렀지만 마음이 곱게 담겨 있었습니다. 연희는 밤마다 그 이불을 펴고 복동이를 눕혔습니다. 아이가 잠들면 그녀는 옆에 앉아 낡은 비단 조각을 바라보았고 어머니의 손길이 이제는 외롭지 않게 느껴졌습니다. 관상가는 떠나기 전날 연희에게 작은 나무패 하나를 건넸습니다. 거기에는 그가 손수 새긴 매화와 구름의 모양이 있었습니다. 그는 연희의 눈을 보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말이 없는 사람은 세상의 소리를 더 깊이 듣는 법입니다. 이 아이가 자라면 네가 들은 바람과 네가 지킨 밤을 알려주어라. 연희는 두 손으로 나무패를 받았습니다. 목소리는 나오지 않았지만 눈빛으로 오래 감사했습니다. 관상가는 복동이의 이마를 조심히 쓰다듬고 이른 새벽 안개 속으로 마을을 떠났습니다. 날이 따뜻해지자 복동이는 부엌 마루에서 뒤집기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포대기 속에서 손만 버둥거리던 아이가 어느새 발을 차며 웃었습니다. 연희는 아이가 마루 끝으로 굴러가지 않게 낡은 방석을 둘러놓았습니다. 부엌 사람들은 일을 하다가도 그 작은 웃음소리를 들으면 고개를 돌렸습니다. 웃음은 사람을 부드럽게 만드는 힘이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꾸중과 수군거림이 많던 부엌에 이제는 아이 손이 참 야무지다거나 눈이 샘물 같다는 말이 자주 흘렀습니다. 큰기와 집나리는 때때로 사랑채에서 복동이를 불러보았습니다. 연희는 아이를 안고 마루 아래 앉았고 나리는 복동이의 얼굴을 오래 들여다보았습니다. 어린아이의 얼굴에서 오래전 잃어버린 집안의 흔적을 찾으려는 듯 했지만 어느 순간부터 그는 그런 무거운 눈빛을 내려놓았습니다. 아이는 그저 아이답게 자라야 한다. 나리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연희는 그 말이 좋았습니다. 복동이가 큰 이름 때문에 다시 누군가의 욕심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따뜻한 밥과 잠자리 속에서 자라기를 바랐기 때문입니다. 여름이 오자 마당에 감나무 잎이 짙어지고 우물가에는 물 내는 소리가 시원하게 울렸습니다. 복동이는 연희의 품에 안겨 손뼉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말을 못하는 연희는 아이에게 노래를 불러줄 수 없었지만 손가락으로 장단을 치고 눈썹을 움직이며 아이를 웃겼습니다. 복동이는 연희의 표정을 보고 까르르 웃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고 말이 없어도 아이를 달래는 길은 많다고 했습니다. 늙은 종 할머니는 마루 끝에 앉아 부채질을 하며 말했습니다. 마음이 먼저 웃으면 입은 없어도 된다. 가을에는 집안 곳간에 쇠곡식이 들어왔습니다. 그 애는 벼가 잘 여물어 마을 사람들의 얼굴도 밝았습니다. 나리는 작은 감사밥상을 차리라고 했습니다. 큰 잔치처럼 북을 치거나 술을 많이 내지는 않았지만 집안 사람들과 마을 어른들이 함께 먹을 만큼 넉넉한 밥이 지어졌습니다. 부엌에서는 무국 냄새가 피어올랐고 갓 삶은 나물이 큰 소반에 담겼습니다. 연희는 복동이를 등에 업고 바삐 움직이다가 늙은 종할머니에게 등짝을 살짝 맞았습니다. 오늘은 너도 앉아 먹어라. 네가 차린 밥만 남의 밥이 아니다. 연희는 부엌 가장자리에 조심히 앉았습니다. 그녀 앞에도 흰밥 한 그릇과 따뜻한 국나물과 김치가 놓였습니다. 예전 같으면 남은 밥을 부엌 구석에서 급히 먹었을 테지만 그날은 모두가 보는 자리에서 같은 밥을 받았습니다. 연희는 숟가락을 들고 한참을 바라보았습니다. 밥김이 올라와 눈앞을 흐리게 했고 그녀의 눈에도 물기가 고였습니다. 복동이는 그녀의 무릎 위에서 손을 뻗어 밥그릇을 만지려 했습니다. 사람들은 작게 웃었고 그 웃음 속에는 조롱이 아니라 다정함이 있었습니다. 이장은 밥상 앞에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한겨울에 버려진 아이가 한 집의 마음을 시험했고 말 못하는 아이가 우리 마을의 입을 부끄럽게 했습니다. 앞으로는 약한 숨을 먼저 살피는 마을이 됩시다. 사람들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우물가 안악 하나가 눈가를 훔쳤고 어린 종들은 멀리서 연희를 바라보았습니다. 연희는 그 말을 들으며 복동이의 작은 손을 감쌌습니다. 자신이 마을을 바꾸었다고 생각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눈 위에 놓인 아이를 안았고 놓지 않았을 뿐이었습니다. 시간은 그렇게 고요히 흘렀습니다. 복동이는 첫이가 나고 첫 걸음마를 떼고 마당의 닭을 따라가다 넘어지며 울었습니다. 넘어질 때마다 연희는 달려가 아이를 일으켰지만 너무 크게 놀라지는 않았습니다. 아이가 스스로 다시 서도록 손만 내밀었습니다. 복동이는 연희의 손을 붙잡고 한 걸음씩 걸었습니다. 그 오른쪽 어깨의 붉은 점은 자랄수록 더 작아 보였지만 연희에게는 여전히 첫 새벽의 기억처럼 선명했습니다. 차가운 눈과 작은 울음, 그리고 품에 안겼을 때의 따뜻한 숨결이 늘 함께 떠올랐습니다. 어느 깊은 겨울밤 복동이가 처음으로 연희를 향해 또렷한 소리를 냈습니다. 아이의 말은 아직 서툴렀고 뜻도 완전하지 않았지만 연희는 그 소리가 자신을 부르는 것임을 알았습니다. 그녀는 놀라 아이를 바라보다가 두 손으로 입을 가렸습니다. 자신은 평생 아무도 부를 수 없었지만 누군가가 자신을 불러주는 소리는 이토록 따뜻한 것이었습니다. 늙은 종할머니는 문가에서 그 장면을 보고 조용히 웃었습니다. 불러줄 이름이 있는 사람은 혼자가 아니다. 그 말에 연희는 아이를 품에 안고 오래 흔들었습니다. 나리는 해마다 겨울이 오면 대숲 아래에 작은 등불을 하나 걸게 했습니다. 그곳은 복동이가 발견된 자리였습니다. 처음에는 버려진 슬픔의 자리였으나 이제는 살아난 목숨을 기억하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마을 아이들은 그 앞을 지나며 조용히 걸었고 어른들은 눈이 많이 오는 날이면 대숲 쪽을 한 번 더 살폈습니다. 혹시라도 또 누군가 도움을 기다리고 있을까 봐서였습니다. 연희는 등불이 바람에 흔들릴 때마다 마음속으로 복동이를 처음 품던 새벽을 떠올렸고 그때의 다짐을 다시 붙잡았습니다. 복동이가 3살이 되던 해 큰 고을에서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오래된 기록을 살피던 나리가 조심히 보낸 소식에 답이 온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비단 조각과 포대기 족보 조각을 보고 오래 의논했습니다. 아이가 정말 오래전 숨겨진 높은 핀줄과 이어져 있다는 말도 나왔습니다. 그러나 큰 고을의 어른은 마지막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이를 데려가는 것보다 아이가 살아남은 품을 지키는 일이 먼저입니다. 그 말에 나리도 이장도 연희도 깊이 안도했습니다. 복동이는 여전히 큰기와 집에서 자라게 되었습니다. 그 뒤로 연희는 아이의 곁을 지키는 사람으로 더 분명히 인정받았습니다. 누구도 그녀를 값으로 들어온 하녀라 낮추어 부르지 않았습니다. 부엌에서는 연희 아씨라 부르지는 않았지만 이름을 부를 때마다 예전보다 마음을 담았습니다. 연희는 여전히 같은 일을 했고 여전히 말하지 못했으며 여전히 새벽이면 가장 먼저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걸음은 예전처럼 움츠러들지 않았습니다. 아이를 업은 등은 고닫고 우물물을 길어오는 손은 더 단단했습니다. 사람은 자리가 바뀌면 마음도 조금씩 허리를 펴는 법이었습니다. 세월이 더 흐른 뒤에도 그 마을 사람들은 겨울밤이면 이 이야기를 아이들에게 들려주었습니다. 2말의 쌀값으로 팔려온 말 없는 소녀가 눈밭에서 작은 아기를 안아 올렸다고 했습니다. 어깨에 붉은 점을 보고 무릎 꿇은 관상가가 있었고 낡은 비단 조각이 오래된 기록을 깨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야기의 끝에 이르면 사람들은 늘 덧붙였습니다. 귀한 것은 핏줄만이 아니고 귀한 목숨을 끝까지 놓지 않는 마음도 귀하다고요. 그래서 이 이야기는 높은 집안의 비밀보다 연희의 품으로 더 오래 기억되었습니다. 그날 밤도 큰기와 집 부엌에는 낮은 등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밖에는 겨울바람이 처마 끝을 스쳤지만 방 안에는 따뜻한 죽냄새가 감돌았습니다. 연희는 복동이 앞에 작은 사발을 놓고
숟가락으로 죽을 식혀 먹였습니다. 복동이는 졸린 눈으로 한 숟가락씩 받아먹다가 연희의 무릎에 기대었습니다. 늙은 종 할머니는 문가에서 집신을 기우며 졸고 있었고 아궁이 불은 붉은 숨을 천천히 쉬었습니다. 세상 밖의 소라는 모두 담장 너머에 머무는 듯했습니다. 연희는 깨끗한 보자기 속에 낡은 비단 조각을 넣어 선반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그것은 이제 두려운 증거가 아니라 살아남은 마음의 표시였습니다. 아이가 더 자라면 언젠가 그 비단의 이야기를 손짓과 눈빛으로 들려주리라 생각했습니다. 말은 없지만 복동이는 틀림없이 알아들을 것입니다. 눈밭에서 시작된 이야기가 어떻게 부엌의 불빛으로 이어졌는지, 사람들이 어떻게 의심을 거두고 손을 내밀었는지, 그리고 작은 생명이 한 집의 마음을 어떻게 따뜻하게 바꾸었는지를요. 복동이는 잠에 들기 전 연희의 손가락을 꼭 잡았습니다. 연희는 그 작은 손을 내려다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예전에 그녀는 팔려온 아이였고 누구도 오래 바라보지 않는 하녀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녀는 한 아이의 첫 품이었고 한 집의 은인이었으며 마을 사람들이 겨울마다 떠올리는 따뜻한 이름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소리 없이 입술을 움직였습니다. 아무도 듣지 못했지만 마음속 말은 아궁이 불처럼 분명했습니다. 이제 괜찮다. 오늘 밤도 따뜻하니 편히 자거라. 밖에서는 눈이 아주 조금씩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대숲 위로 흰 눈이 내려앉고 우물가의 물동이는 엎어져 조용히 빛났습니다. 큰 기와집의 높은 담도 무거운 대문도 오래된 창고도 그 밤에는 모두 잠든 듯 했습니다. 부엌 안에서 연희는 복동이를 이불 속에 눕히고 제 겉옷을 한 번 더 덮어주었습니다. 그리고 등불을 낮추어 방안을 부드럽게 만들었습니다. 아이의 숨소리는 고르고 따뜻했습니다. 연희는 그 곁에 앉아 오래 바라보다가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밤은 깊었고 집은 평온했습니다.